제가 윤호 오빠랑 결혼해서 아이도 낳아줬잖아요. 손주 낳아준 값이라 생각하고 집 정도는 제 명의로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빈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가 말하고도 황당하지 않니? 오빠도 솔직히 생각해봐요. 오빠가 다른 남자들처럼 잘생기거나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결혼해준 거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결혼해줬으면 뭐라도 떨어지는 게 있어야죠. 기가 막혀서 어떻게 결혼이 해주는 거니? 손주를 낳아줬다고? 여태껏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당연하죠. 이런 걸 꼭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전에 명의이전 해줬으면 쉽게 끝났을 것을. 일을 복잡하게 만든 건 어머니세요. 세빈아, 그만해. 너는 그럼 여지껏 나한테 팔려왔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였구나. 그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동안 너가 했던 일들이 이제야 이해가 가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강옥분 씨입니다. 올해 66세이신 옥분 씨는 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계시죠. 하지만 다행히도 외아들 윤호와 며느리 세빈이의 집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자주 왕래하며 지내고 계셨습니다. 옥분 씨는 아들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했었죠. 겉으로 보기엔 정말 부족함 없이 화목한 가정이었거든요. 아들 윤호는 36살, 며느리 세빈이는 34살로 나이 차이도 적당했고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는 모습을 보면 옥분 씨도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특히 며느리 세빈이는 처음부터 정말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말을 함부로 하는 법도 없었고 옥분 씨의 생일이나 명절이면 어김없이 먼저 연락을 해왔죠. 작지만 세심한 선물도 늘 챙겨주었고요. 다른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때문에 고생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옥분 씨는 속으로 나는 참 복이 많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옥분 씨는 며느리에게서 묘한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이상했던 건 아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였습니다. 아들 윤호가 집에 있을 때는 어머니 이것 좀 드셔보세요 하며 다정하게 옥분 씨 곁에 앉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팔짱도 끼곤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회사에 간 사이 옥분 씨가 며느리 집에 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살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만 하며 자리를 피하기 일쑤였죠. 두 번째로는 거짓말을 하는 걸 들킨 적이 종종 있었어요. 큰 거짓말이 아닌 사소한 거짓말들이라 따지고 들기도 애매한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며느리가 이번 주 주말은 출근할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우연히 옥분 씨가 동네를 지나가다가 며느리를 봤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부동산 중개소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혼자서 말이에요. 옥분 씨가 어? 세빈아, 하고 부르니까 며느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아, 어머니? 여기 웬일이세요? 하더군요. 회사는 어떻게 됐냐고 물으니까 제가 회사에 출근한다고 했었나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만 해도 옥분 씨는 뭐 착각했나 보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부동산에서 나오는 며느리의 표정이 묘하게 밝았던 게 기억났어요. 아,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옥분 씨는 그런 감정이 들 때마다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며느리도 사람인데 시어머니한테 마음을 완전히 열기가 쉽겠어요. 게다가 겉으로 보기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며느리였거든요. 그래서 옥분 씨는 그런 미묘한 감정들을 애써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범한 일상에 갑작스럽게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아들 윤호에게 갑자기 심한 복통이 찾아온 거였습니다. 처음엔 체한 건가 싶어서 동네 병원에 가서 간단한 검사나 받으면 될 줄 알았어요. 옥분 씨도 아들과 함께 병원에 따라갔죠. 혹시 몰라서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옥분 씨와 아들은 별 생각 없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나온 결과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위암 말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옥분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들 윤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더니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옥분 씨 역시 마찬가지였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아직 36밖에 안 된 아들에게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정말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옥분 씨와 아들 모두 아무 말 없이 걸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현실이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며느리 세빈이에게 이 사실을 말했을 때 며느리는 정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 윤호가 며느리 앞에서 한참을 울었을 때 며느리도 함께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여보. 제가 끝까지 지킬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곁에 있을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옥분 씨도 며느리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하니까요. 역시 내가 괜히 이상하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두고 무슨 헛생각을 했나 싶어. 옥분 씨는 그동안 며느리에 대해 가졌던 미묘한 의심들이 정말 자신의 착각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을 때 옥분 씨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눈빛에서 뭔가 불편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슬픔이나 절망보다는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은 정말 짧았습니다. 금세 며느리는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갔고 옥분 씨도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하며 그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훗날 돌이켜보니 바로 그 순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옥분 씨가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는 긴 여정의 첫 번째 신호였던 거죠. 그날 밤 옥분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병 때문이기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며느리의 그 짧은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설마 내가 너무 깊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옥분 씨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한편으로는 며느리를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때만 해도 이런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요. 이렇게 해서 옥분 씨의 기나긴 관찰이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며느리의 모든 행동과 표정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기 시작한 거죠. 아들이 위암 말기 진단을 받은 후 처음 며칠 동안만 해도 며느리는 정말 헌신적으로 보였습니다. 여보,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라면 집에서 요양하는 게 어때요? 병원도 답답하기도 하고. 제가 간병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아들 윤호는 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에서 요양하게 되었고 며느리가 모든 간병을 맡아서 하겠다고 나섰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윤호 오빠 잘 돌볼게요. 어머니는 너무 힘드실 테니까 가끔씩만 오세요. 며느리의 이런 말에 옥분 씨는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반찬이며 죽이며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아들네 집으로 가져다 줬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추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해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지만 너무 자주 오시면 윤호 씨가 제대로 쉬지를 못할 거예요. 우선 오빠의 안정이 최우선이잖아요. 죽이나 반찬은 제가 해도 충분해요. 맨 처음엔 그런 말들 하나하나가 고마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발견한 건 며느리의 간병 태도였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들 곁에 붙어서 이것저것 잘 챙겨주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확실히 무성의해지더라고요. 옥분 씨가 집에 갔을 때 며느리는 늘 피곤한 기색을 내비쳤고 아, 어머니 또 오셨어요. 하며 대충 인사만 하곤 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아들이 고통스러워할 때의 며느리 반응이었어요. 윤호가 침실에서 아파서 신음소리를 낼 때조차 며느리는 거실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웃음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와 있으니 마음 놓고 쉬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옥분 씨는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날도 옥분 씨는 아들을 위해 삼계탕을 끓여서 가져다 주려고 며느리 집에 갔어요. 현관문이 열려 있어서 왔어요. 하고 들어갔는데 아들은 침실에서 자고 있고 며느리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디 외출이라도 나갔나? 옥분 씨는 가져온 삼계탕을 부엌에서 다시 끓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작은 방에서 며느리가 누군가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방에서 전화 중이구나.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있었는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걱정 마.
진짜로.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의사가 그러는데 몇 달 못 간다는 거야. 옥분 씨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놓을 뻔했습니다. 혹시 자기 아들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지 하면서도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어요. 응, 맞아. 윤호 씨 죽으면 이 집은 다 우리 거야. 명의가 윤호 씨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 시어머니 몫은 없어. 그 순간 옥분 씨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하는 게 들렸어요. 시어머니? 그 양반이야 뭐 어찌되든 상관없지. 나이도 많고 혼자 사시니까 알아서 처리할 수 있어. 아무튼 이 집만 넘어오면 팔아버릴 거야. 요즘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옥분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 그럼 우리 좀 여유로워지겠네. 솔직히 윤호 씨 월급으로는 언제 집 장만하겠어? 그냥 죽어주는 게 더 나아. 하늘이 나를 도우려나 봐. 안 그래도 어떻게 내 명의로 가져올까 고민했는데 위안말기라니. 마지막 말을 들었을 때 옥분 씨는 정말 쓰러질 뻔했습니다. 서 있던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부엌 의자에 겨우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윤호 씨만 빨리 죽어주면 되는데 생각보다 멀쩡한 것 같아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싶어? 옥분 씨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서 현관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며느리가 전화를 끊고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어머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며느리의 표정은 평소와 똑같이 공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런 끔찍한 말을 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아, 방금 와서 삼계탕 좀 끓이고 있었어. 윤호한테 줄 거니까. 옥분 씨는 목소리가 떨리는 걸 애써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옥분 씨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이중적일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옥분 씨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윤호 씨만 빨리 죽어주면 되는데. 이 말이 특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남편이 죽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그것도 돈 때문에 말이에요. 며칠 동안 옥분 씨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설마 사람이 그럴 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어쩌면 처음부터 그런 속셈이었을지도 모른다. 라는 의심이 번갈아가며 마음을 괴롭혔어요. 그렇게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증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아들 집에 찾아갔죠.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가 현관에서 전화를 받고 있더라고요. 전화하느라 옥분 씨가 오는 걸 못 본 것 같았어요. 응, 알겠어. 그럼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자. 집 시세 확인하는 거 맞지? 응, 걱정 마. 며느리가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후. 진짜 빨리 좀 됐으면 좋겠네. 언제까지 이렇게 연기해야 하는 거야? 그 순간 옥분 씨는 모든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정말로 아들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벌써 집을 팔 준비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옥분 씨는 그날부터 결심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며느리를 조용히 관찰하기로 한 거죠. 며느리가 정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 진짜 속마음이 뭔지 확실하게 알아보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옥분 씨는 며느리에게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세빈아, 고생이 많다. 윤호 간병하느라 얼마나 힘들겠어. 괜찮아요, 어머니. 이럴 때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옥분 씨에게는 그 모든 게 가짜로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그 공손한 말투도 걱정하는 표정도 다 거짓이었던 거죠. 옥분 씨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좋아.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연기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하지만 언젠가는 내 진짜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줄 거야. 그렇게 옥분 씨의 긴 관찰과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자신이 들켰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고 있는 옥분 씨에게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호 씨 어머님이시죠? 병원에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쪽에서 검사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옥분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아들 상태가 더 나빠진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럼 언제 가면 될까요? 가능하시면 내일이라도 오셔서 검사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날 옥분 씨는 아들 윤호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며느리는 몸이 좀 안 좋다. 며 집에 남아있겠다고 했어요. 사실 며느리가 안 따라와서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을 보면 옥분 씨는 속이 뒤틀렸거든요. 병원에서 다시 여러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옥분 씨와 아들은 별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아들 윤호는 불안한 표정이었고 옥분 씨 역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시간 정도 후에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놀라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진이었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죠? 옥분 씨와 아들은 동시에 되물었습니다. 윤호 씨는 암이 아니십니다. 위궤양이었네요. 검사 결과를 잘못 판독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위궤양은 약물 치료로 충분히 완치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 윤호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암이 아니라 위궤양이라고요? 그럼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위궤양은 약물 치료로 완치 가능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초기 검사 결과를 잘못 판독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너무 기뻐서 옥분 씨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내가 안 죽는데. 하지만 옥분 씨의 기분은 복잡했어요. 물론 아들이 건강하다니 다행이었지만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며느리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며느리가 아들의 죽음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때 옥분 씨는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걸 기회로 써보자. 병원에서 나오면서 옥분 씨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윤호야, 엄마가 부탁이 하나 있어. 네, 엄마. 뭐든지 말씀하세요. 이 일을 세빈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라. 네? 왜요? 세빈이도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데요. 아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엄마 말 좀 들어라. 며칠만 기다려봐. 엄마가 다 계획이 있어. 무슨 계획이요?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지금은 그냥 엄마를 믿고 아무 말 하지 마라. 세빈이 앞에서는 계속 아픈 척 해야 해. 아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가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옥분 씨가 대답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네. 상태가 좋아진 건 아니라고 하더라. 며느리는 아, 그렇군요. 라고 대답했는데 옥분 씨는 그 표정에서 묘한 만족감 같은 걸 느꼈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아들이 죽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였죠. 그날부터 옥분 씨는 본격적인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를 위해서 말이에요. 며느리 앞에서는 더욱 슬픈 표정을 지었고 가끔씩 눈물도 흘렸어요. 우리 윤호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정말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며느리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라고 위로하는 척했지만 옥분 씨는 그 눈빛에서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며느리는 아들이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주 정도가 지났을 때 며느리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옥분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혹시 윤호 오빠한테 만약에 일이 생기면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옥분 씨는 속으로 드디어 나왔구나 하면서도 모르는 척했어요. 뭔 소리야? 무슨 만약의 일? 아니, 그냥 워낙 상태가 안 좋으시니까 혹시나 해서요.
미리 정리해둬야 할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며느리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옥분 씨는 그 속마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아, 그런 거 말고 다른 걱정이나 해라. 윤호는 안 죽어. 아, 네. 그럼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며느리는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며칠 후에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왔어요. 어머니, 혹시 윤호 오빠 명의로 된 재산이 있으면 미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나중에 복잡해질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나온 거였죠. 옥분 씨는 며느리의 조바심을 더 부추겨보고 싶었어요. 글쎄,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겠네. 며느리의 눈빛이 번뜩했습니다. 그럼 혹시 미리 명의 이전을 해놓는 건 어떨까요? 나중에 절차가 복잡해질 수도 있고요. 명예 이전을 누구한테? 아, 그건 윤호 오빠랑 어머니가 결정할 문제겠지만 저한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손주 생각도 하셔야죠. 며느리는 최대한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 있었지만 옥분 씨는 다 알고 있었어요. 집을 차지하려는 속셈이었죠. 며칠 후 며느리는 아예 서류까지 준비해 왔어요. 어머니, 제가 알아보니까 명예 이전 서류가 이런 거더라고요. 혹시 괜찮으시면? 옥분 씨는 서류를 받아보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알겠다. 내가 한번 알아볼게. 며느리는 기뻐했어요. 네,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윤호 오빠와 어머니를 위해서요. 하지만 옥분 씨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옥분 씨는 옛날 친구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나 옥분이야. 아, 옥분아. 오랜만이다. 무슨 일 있니? 부탁이 하나 있어서 전화했어. 가짜 계약서를 하나 만들어줄 수 있어? 가짜 계약서? 옥분 씨는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깜짝 놀라면서도 옥분 씨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정말 그런 며느리가 있다니 믿기지 않구나. 알겠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완벽한 가짜 서류가 나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명예 이전 서류 같지만 실제로는 윤호가 죽지만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였죠. 옥분 씨는 그 서류를 며느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자, 이거 서류 다 됐어. 내가 말한 대로 명예 이전하는 거야. 며느리는 눈을 반짝이며 서류를 받아봤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며느리는 감동하는 청 연기까지 했지만 옥분 씨는 그 눈빛에서 진짜 감정을 봤어요. 탐욕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죠? 응, 그래. 내일 도장 찍어서 주면 돼. 며느리는 그날 밤 얼마나 기뻤을까요? 드디어 집을 차지하게 됐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옥분 씨의 계획이라는 걸 말이에요. 드디어 옥분 씨의 복수가 시작될 때가 온 것입니다. 가짜 서류에 도장을 찍어준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그 서류를 받고는 정말 좋아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옥분 씨에게 고기까지 사다가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라며 잔치를 하자고 했을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옥분 씨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속으로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곧 모든 게 끝날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일주일이 더 흘렀을 때 옥분 씨는 드디어 마지막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심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옥분 씨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식사 한번 하자. 내가 음식 준비할 테니까 너희는 그냥 와. 며느리는 기분 좋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어요. 뭔 좋은 일 있으세요? 그냥 가족끼리 모이고 싶어서. 요즘 힘든 일만 있으니까. 그날 오후 옥분 씨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물건 2개를 챙겨 놓았습니다. 하나는 며느리의 전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기였고 다른 하나는 며느리가 받아간 가짜 서류의 복사본이었어요. 저녁 6시쯤 아들과 며느리가 옥분 씨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이렇게 음식을 많이 준비하시고.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그냥 가족들이 모처럼 모이는 거니까. 자, 앉아서 먹자. 식사가 시작되고 잠시 동안은 평범한 대화들이 오고 갔습니다. 아들의 몸 상태나 날씨 얘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나갈 무렵 옥분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오늘 너희들을 부른 이유가 따로 있어. 아들과 며느리는 옥분 씨를 쳐다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거든. 그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살짝 긴장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어요? 옥분 씨는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오진이었다는구나. 네? 며느리가 되물었지만 옥분 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윤호는 암이 아니라 위궤양이었어. 약만 먹으면 완전히 나을 수 있다고 하더라.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확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저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까지 보였어요. 그럼 윤호 오빠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멀쩡하게 살 수 있어. 너무 기쁘지 않니? 그러네요.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옥분 씨는 그런 며느리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며 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세빈아, 윤호야, 내가 들어봐야 할 게 하나 있어. 뭐가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분 씨는 조용히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자 식탁 위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걱정 마, 진짜로.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의사가 그러는데 몇 달 못 간다는 거야. 며느리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녹음기에서는 계속해서 며느리의 음성이 나왔습니다. 응, 맞아. 윤호 씨 죽으면 이 집은 다 우리 거야. 시어머니? 그 양반이야 뭐 어찌되든 상관없지. 알아서 처리할 수 있어. 아들 윤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세빈아. 이게 정말 내 목소리야. 하지만 더 충격적인 내용이 뒤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윤호 씨 월급으로는 언제 집 장만하겠어? 그냥 죽어주는 게 더 나아. 윤호 씨만 빨리 죽어주면 되는데. 그 말이 나오자 윤호는 완전히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며느리는 온몸을 덜덜 떨면서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내가 그토록 권하던 이 집은 여전히 우리 윤호 이름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다. 그리고 넌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며느리는 처음에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죽기만을 바랬던 거야? 고작 이 집 때문에? 경찰서에 이 증거들 가지고 가서 처벌받게 될 거다.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한 건 잘못했지만, 제가 윤호 오빠랑 결혼해서 아이도 낳아줬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 윤호 오빠 뒷바라지 하면서 살았잖아요. 요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나요? 명절마다 선물 챙기고, 안부 전화드리고. 아들 윤호가 황당해하며 말했어요. 세빈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오빠도 솔직히 생각해봐요. 오빠가 다른 남자들처럼 잘생기거나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결혼해준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는 점점 더 뻔뻔해졌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손주 낳아준 값이라고 생각하고 이 집 정도는 그냥 저한테 주셨으면 됐잖아요? 옥분 씨는 이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내 아들 죽기를 바라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솔직히 윤호 오빠가 죽으면 어머니도 혼자 되는 거고, 저도 과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집이라도 있어야 제가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며 대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제가 언제 어머니한테 안 좋게 한 적 있어요? 3년 동안 얼마나 잘했는데요? 잘했다고. 내가? 당연하죠.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 생일 선물 챙기는 며느리가 몇이나 되는데요? 명절 때마다 음식 해드리고, 안부 전화드리고. 저 없었으면 어머니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아들 윤호가 참다 못해 소리쳤어요. 세빈아, 지금 정신이 나간 거야?
내가 나 죽기를 바랐다며. 어차피 위안 말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손 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차라리 이렇게 해서 저라도 좀 나은 삶 살면 안 되나요? 옥분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정도로 뻔뻔할 수가 있나?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뻔뻔하다고요? 어머니, 말 조심하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윤호 오빠랑 결혼 안 했으면 어머니 혼자서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며느리는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소리쳤어요. 저 때문에 어머니가 외로움도 덜 타고 명절 때도 덜 쓸쓸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집 하나 달라는 게 그렇게 이상해요? 너 지금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구나? 제정신 아닌 건 어머니예요. 그깟일 하나 가지고 나가라느니 경찰에 신고한다느니 협박이나 하고 말이에요.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세빈아, 그래도 남편이 죽기를 바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럼 오빠는 뭐예요? 3년 동안 저 혼자 어머니 챙기고 집안일하고 오빠 뒷바라지 했는데 오빠는 그동안 뭐 했어요? 며느리는 이제 완전히 발끈했어요. 오빠 월급도 적고 승진도 못하고 앞으로도 별로 기대할 게 없잖아요. 솔직히 이렇게라도 해서 제가 좀 여유로워지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옥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지금 내 앞에서 내 아들 죽기를 바란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냐? 바란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어차피 위안 말기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활용한다고. 네. 그냥 슬퍼하고만 있으면 뭐해요? 미래를 준비해야죠. 며느리는 오히려 옥분 씨를 나무라듯 말했어요. 제 입장에선 재혼이라도 하려면 집이 있어야 조건이 좋아지잖아요. 이 말을 듣고 아들 윤호가 완전히 폭발했어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 재혼 얘기까지 하는 거야? 어차피 죽을 거라고 했으니까요. 옥분 씨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옥분 씨는 일어나서 현관문을 활짝 열어 제쳤습니다. 당장 나가라. 내 짐은 내일까지 다 치우고 나가거라.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용서를 구했지만 옥분 씨와 아들은 더 이상 들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며느리는 울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후 옥분 씨는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윤호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믿음에 대한 배신이야. 하지만 다행히 우리는 미리 알 수 있었잖아. 아들은 어머니의 품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끝까지 속고 살았을 거예요. 이제 다 지났어. 앞으로는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자. 옥분 씨는 아들을 다독이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내 마음도 편해졌구나. 그렇게 며느리의 탐욕과 거짓은 모두 폭로되었고 옥분 씨의 완벽한 복수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았고 며느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완전히 사라졌어요. 옥분 씨는 그제서야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긴 한숨을 천천히 내쉴 수 있었습니다.